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무역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다루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무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구조와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노예무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백인 노예상들이 아프리카 해안에 도착해서 직접 아프리카인들을 납치하고 포획했다고 상상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장면들도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백인들이 무력으로 마을을 습격하고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가는 모습 말이죠. 하지만 역사적 기록과 학술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이런 직접적인 포획과 납치는 극히 드문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대다수의 노예 거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노예무역의 핵심 구조는 바로 아프리카 내부의 권력자들과 유럽 상인들 사이의 거래였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내부의 부족장들, 왕들, 지역 엘리트 계급이 직접 노예를 공급하는 주체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족이 아닌 다른 부족 사람들을 또는 같은 부족 내에서도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전쟁 포로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서아프리카 해안 전역에서, 중앙아프리카에서, 동아프리카에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세네갈에서 앙골라까지, 모잠비크에서 탄자니아까지 노예무역이 이루어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런 구조가 작동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의 무역 기록들을 보면 이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유럽 상인들의 일지, 무역회사들의 장부, 선박 기록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해안의 특정 항구에 도착하면 그곳의 지역 권력자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가격을 정하고 물물 교환을 하고 때로는 신용거래까지 했습니다. 유럽 상인들이 제공한 것은 총기류, 화약, 직물, 술, 철제 도구, 장신구 등이었습니다. 특히 총기류는 매우 중요한 교역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기들은 아프리카 부족들이 다른 부족과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다시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하나의 자기강화적인 시스템이었다는 것입니다. 총을 얻은 부족은 더 많은 전쟁을 벌일 수 있었고 더 많은 포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포로를 잡으면 더 많은 노예를 팔 수 있었고 더 많은 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일부 강력한 왕국들은 이 노예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축적했습니다. 다호메이 왕국, 아샨티 제국, 오요 제국 같은 서아프리카의 강국들은 노예무역을 국가의 핵심 경제 활동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의 군대는 노예 사냥을 위해 조직되었고 행정 시스템은 노예 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 구조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서양 노예무역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실려간 아프리카인은 약 12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 유럽인들이 직접 포획한 경우는 전체의 몇 %도 되지 않습니다. 압도적 다수는 아프리카 상인들과 권력자들로부터 구매한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 상인들이 아프리카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직접 노예를 사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질병, 지형의 어려움, 언어 장벽,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 권력자들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지역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통제했고 노예무역의 독점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주로 해안의 요새나 무역 거점에 머물렀습니다. 엘미나 성, 케이프 코스트 성, 고래 섬 같은 곳들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아프리카 중개상들과 거래했습니다. 이 중개상들은 때로 수백 킬로미터 내륙에서 노예들을 데려왔습니다. 노예들은 긴 행진을 통해 해안까지 끌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해안에 도착하면 그들은 검사를 받고 가격이 매겨지고 배에 실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프리카인 경비원들, 중개상들, 통역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베냉 지역에 있었던 다호메이 왕국은 노예무역으로 번성한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이 왕국의 군대는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여성 전사들을 포함해 수천 명 규모였습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이웃 부족들을 공격해서 포로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다호메이의 왕들은 유럽 상인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가격을 협상했습니다. 그들은 노예 한 명당 받을 총의 개수, 직물의 양, 술의 통수를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이것은 고도로 조직화된 상업활동이었습니다. 콩고 지역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콩고 왕국과 앙골라의 권력자들은 포르투갈 상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일부 아프리카 귀족들은 포르투갈식 이름을 사용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노예 무역을 중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역을 더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프리카에 이미 노예 제도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인들이 오기 전부터 아프리카 사회 많은 곳에서 노예제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포로, 빚을 갚지 못한 사람, 범죄자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짓거나 가사 노동을 하거나 군인으로 복무했습니다. 대서양 노예 무역은 이런 기존의 시스템을 크게 확대하고 상업화했습니다. 노예에 대한 외부 수요가 생기자 아프리카 사회는 더 많은 노예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더 자주 일어났고 노예로 만드는 기준이 더 느슨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아프리카 해안 지역 사회가 노예 무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를 팔아서 얻은 총기류와 철제 도구들은 이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제철 기술이 쇠퇴하고 유럽제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예 무역이 중단되자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이 노예 무역 폐지를 추진했을 때 일부 아프리카 권력자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부와 권력이 노예 무역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 무역에서 아프리카인들의 역할은 단순히 노예를 파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통역관으로, 중개상으로, 경비원으로, 선원으로도 일했습니다. 일부는 유럽 상인들과 혼혈 가정을 이루어 문화적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노예선에도 아프리카인 선원들이 승선했습니다. 그들은 노예들을 감시하고 반란을 진압하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노예들과 같은 피부색을 가졌지만 그들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실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노예 무역의 도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유럽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것 자체는 정당한 일입니다. 유럽 국가들과 상인들은 분명히 이 범죄의 주요 가해자였습니다. 둘째, 탈식민주의 시대의 아프리카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아프리카인들의 주체성을 강조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 이것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셋째, 단순한 선악 구도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백인 가해자와 흑인 피해자라는 구도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더 복잡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것이 유럽의 책임을 덜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예 무역을 만들어낸 것은 유럽의 수요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플랜테이션 경제가 노예 노동을 필요로 했고 유럽 상인들이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프리카에 왔습니다. 중간 대서양 항로의 끔찍한 조건, 아메리카에서의 노예 노동, 이 모든 것의 궁극적 책임은 유럽과 아메리카의 노예 소유주들에게 있습니다. 동시에 아프리카 내부 권력자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 없이는 이 규모의 노예 무역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능동적인 참여자였고 이 체제에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복잡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의 잔인함은 인종이나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이익 앞에서 사람들은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조차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이해관계가 얼마나 강력한 동기가 되는지입니다. 노예 무역의 이익은 너무 컸고 그래서 양심과 도덕을 마비시켰습니다. 유럽인들에게도 아프리카 권력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시스템적 악의 존재입니다. 노예무역은 개인의 악행이 아니라 국제적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고 전체적으로 거대한 인간의 재앙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역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신매매, 현대판 노예제, 강제 노동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역사적 책임과 배상의 문제를 다룰 때도 이런 복잡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배상해야 하는가?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실제 구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이것은 유럽 상인들과 아프리카 권력자들 사이의 광범위한 협력 시스템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예들은 아프리카 엘리트 계급에 의해 판매되었고,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단순한 서사는 편안하지만 진실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잡성과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노예무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범죄 중 하나였습니다. 그 책임은 여러 집단에게 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노예 소유주들, 선주들, 상인들이 주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시에 아프리카 내부의 권력자들도 그들의 역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 경제적, 정치적 구조 전체가 문제였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를 더 잘 살고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진실은 불편하지만 그것을 직시할 때 우리는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